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옵저버 패턴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생성, 그리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된 그런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 이 옵저버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행위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행위와 관련된 디자인 패턴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행위는 이제 생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스턴스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생성과 관련된 방법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들이 어떻게 연결을 짓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디자인 패턴 오브젝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들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식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해 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스탁이라는 객체, 주식이라는 객체가 있어 가지고 이 스탁이 이제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주식 시스템, B라는 주식 시스템, C라는 주식 시스템 해가지고 특정 회사의 주가가 이제 오르든지 내리든지 반영이 되면은 알아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요약을 하거나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각의 이제 주식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들 이제 각각의 기능 그 주가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에 우리가 구현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하면은 이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 스탁 S라고 해볼게요. new 이제 스탁 해가지고 조기화를 하겠죠. 이 상태에서 s 점 set 지금 프라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프라이스로 해서 일시백 천이라는 금액을 변경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됐을 때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C라는 시스템들이 다 이 주가를 반영을 해서 뭔 행동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따로 구현을 하려면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A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S의 가격이 오르면 이 부분으로 이제 만들겠죠. 가격이 오르면 어떤 행동을 하고 가격이 내리면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오른 거 알려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알려주기에는 약간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를 이제 고민을 한 게 옵저버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옵저버 디자인 패턴은 일대다 관계를 정의하는 행위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네, 관찰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이제 관측자가 있습니다. 네, 관측자가 있어가지고 이 관측자가 이 관찰하는 대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얘의 이제 상태가 변하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즉 여기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n개의 관측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대 n 관계로서 여러 개의 관측자가 하나의 관측 대상을 관찰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하나의 주제 객체의 요 관찰 대상이에요. 관찰 대상이 여러 객체의 요 관측자입니다. 관측자에 연결되어 있어서 주체의 상태가 바뀌면은 모든 옵저버한테 알림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만약에 가격이 100 올랐어요. 그래서 요라는 거를 이 모든 옵저버들한테 관측자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는 매우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체의 상태가 이제 변할 때
이 객체가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 요 관찰자들 있죠. 관측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도록 설계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관찰자가 얘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시스템 자체는, 여기는 모니터링이라는 모니터링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이 관찰 대상이 있죠. 관찰 대상이 그냥 이쪽에다가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이 notify라고 하는 알림이랑 결국에는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즉, 얘가 관찰자가 이 상태를 변화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서브젝트 관찰 대상이 변화한 상태를 모두한테 알리느냐, 이거는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하는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에는 이 옵저버가, 관측자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상태가 변했을 때 알려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왜냐면은 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요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즉, 이 프로세서의 그 CPU의 이제 용량을 써가면서, 퍼포먼스를 써가면서 이 관찰자들이 계속 이제 이 서브젝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멀티스레딩을 이제 구현하지 않는 이상 얘가 이제 데드락을 잡아먹을 수 있겠죠. 와일 루프를 계속 돌게 되면은. 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1초마다 확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 대상 있죠. 관찰 대상이 상태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notify 알려주는 형태로 구현을 해도 모니터링이랑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결국에는 이 관찰자가 관측 대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라는 컨셉에는 동일하지만, 구현 자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라기보다 이 관찰 대상, 관측 대상의 상태가 변화했을 때에 그냥 관찰자한테 알려주면은 된다, 이것과 동일한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통신 쪽을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컨셉들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런 이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모델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이벤트 기반의 이제 기초 구조로 자주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프론트엔드 구조에서 리스너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온클릭 리스너라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객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함수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옵저버 패턴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은 여러분들이 뭐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뭐 구현을 잘 못하더라도 이 옵저버 패턴이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함수들, 클래스들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뭐 이런 이벤트 리스너들은 또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이 위에 있는 이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 이제 알림하고 구독 구조와 이제 동일한데, 이 서브젝트가 옵저버를 직접 관리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이 서브젝트가 옵저버를 직접 관리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이 관측자가 계속 포루프를 돌면서 이 관측 대상의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면은 리소스 낭비가 너무 심하죠. 포루프나 와일루프를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얘를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구현을 합니다. 즉,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얘를 구독하고 있는 이 관측자들에게만, 나 이거 상태 바뀌었어, 뭐 상태 뭐 주식 가격 100 올랐어, 아니면 뭐 100 떨어졌어, 아니면 뭐 80% 이제 뭐 박았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알려주는 행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브젝트가 옵저버를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컨셉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 서브젝트가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변경이 됐을 때 관측자한테 나 상태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는 행위가 이 옵저버 패턴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결국에는 왜 쓰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결합도 감소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동 종기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도 감소는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이 서브젝트 있죠? 서브젝트는 옵저버가 누구인지 그냥 몰라도 돼요. 네,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보면은 아까 이 서브젝트가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관찰자, 옵저버라는 게 뭐 한 3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구독을 하고 얘가 이제 구독을 하고 얘가 이제 구독을 해요. 자, 여기서 구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니터링이랑 네, 모니터링이랑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저버 디자인 패턴은 결국에는 하나의 서브젝트를 계속 모니터링, 이퀄 구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내 상태가 바뀌었다고 알림을 주겠죠. 이 알림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노티파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요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판교 용어, 판교어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노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티라는 말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는 행위를 우리가 노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개발자들한테도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한테 뭐 노티해달라,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노티해달라, 뭐 공지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 노티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들한테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서브젝트는 이 옵저버가 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얘는 노티를 이제 받았어요. 예,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서 구현을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브젝트 그 관측 대상 자체는 뭐 얘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얘가 언제 노티가 되는지, 언제 뭐 주식 가격이 오르고 언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지 뭐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주는 이 서브젝트가 주는 노티 알림을 받아서 이 알림에 대한 행동만 구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어요. 예, SRP라고 해가지고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해서 하나의 객체는 단일 객체는 하나의 행동만 수행해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옵저버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서브젝트는 그냥 알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변했어. 그냥 알림, 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이 오브젝트는 그 알림 받아서 그 행동에 맞춰서 내가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서브젝트하고 오브젝트 간의 결합도가 낮아져서 이 서브젝트 알아서 구현하면 돼요. 이 오브젝트 알아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할 때 자유도가 높아지고 결합도가 낮아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 동기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자동 동기화라면은 결국에는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변경이 발생을 해요. 얘의 상태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모든 옵저버들한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옵저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옵저버를 이렇게 뭐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고 얘를 이제 구독만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뭔가 알림이 왔어요. 자, 유튜브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유튜버를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은 알아서 알림이 오죠. 네. 구독만 하고 있으면 뭐 알림이 오든 아니면은 뭐 뭐죠?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에 이제 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은 뭐 이제 알림이 와가지고 이 옵저버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이 옵저버는 이제 구독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서브젝트가 뭔 짓을 하든 간에 그냥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함수,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아도 이 옵저버가 구독하고 있는 녀석의 상태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 간의 일관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얘가 뭐 주식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21, 2, 3, 4번의 옵저버들한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자동으로 알림이 가가지고 이 옵저버들 알아서 이제 본인들의 역할 수행을 하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옵저버 패턴 사용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자동 동기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은 사실 어느 디자인 패턴이나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새로운 옵저버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얘처럼 새로운 옵저버를 추가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 서브젝트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옵저버를 100개를 달던 1000개를 달던 이 서브젝트의 코드 변경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옵저버를 등록을 하면서 구독만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알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되게 간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OCP 그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펄이라든지 아니면은 SRP라든지 이러한 원칙들이 이 옵저버 패턴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은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해요. 하나는 서브젝트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즉 구독 대상이에요. 구독 대상이 이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옵저버는 이제 구독자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관찰자입니다. 네, 관찰자라고 해가지고 자, 이 서브젝트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업로드라든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저버를 등록하고 제거하고 알림하는 기능을 담당해요. 자,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와는 다르게 옵저버 패턴은 이 서브젝트가 옵저버를 직접 관리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옵저버를 등록, 제거, 알림 기능을 담당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즉 옵저버가 구독을 이제 하는 입장이 아니라 옵저버가 이제 이 서브젝트한테 구독 신청을 하면은 구독 신청을 받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독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구독 취소를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옵저버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현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의 상태 변화를 감지해서 이 옵저버는 서브젝트의 상태 변화를 감지해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요. 즉, 이 노티가 왔을 때, 노티를 받았을 때 어떤 게 실행이 될지 얘는 정의를 해줘야겠죠. 얘는 옵저버들마다 다르게 정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내재적으로 알아서 실행되게 구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따로 로직을 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위 클래스에다 이 업데이트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은 이 노티가 왔을 때 알아서 실행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작 원리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옵저버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 있어요. 얘는 구독자예요. 네, 그래서 이 구독자는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아서 기능을 수행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브젝트라는 인터페이스도 존재합니다.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등록, add, 하나는 제거, 그 다음에 알림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레지스터, 그 다음에 뭐 제거, unregister, 그 다음에 알림, notify 요 세 가지의 기능이 주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쭉 살펴보다가 이런 이제 등록, 삭제, 알림 기능이 있으면은 아 얘는 옵저버 디자인 패턴으로 적용이 되네구나 라는 거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concrete subject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제 구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stack이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하는데 서브젝트를 상속받았어요. 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일반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클래스라서 생성자를 네, 생성자를 일단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세 가지의 abstract 메소드 있죠. 이 abstract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서브젝트라는 인터페이스 자체를 상속을 받았고 얘가 일반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서브젝트라는 거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 얘네 다 앱스트랙트 메소드죠. 바디가 없는 거를 다 앱스트랙트 메소드라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일반 클래스라서 다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서브젝트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요 옵저버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얘는 이제 옵저버 패턴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고 취소하는 그런 로직들이 있었죠. 얘네들은 이제 옵저버라는 이 어레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터레이터라고 보통 하죠.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옵저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즉, 이 옵저버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이 서브젝트가 직접적으로 저기 관찰자 옵저버들을 관리하는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여기 price라는 이제 넘버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줬어요. 초기 값은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도 초기화 해줬죠. 그 다음에 그 price라는 값도 초기화를 해줬죠. 디폴트 생성자를 쓰면서 우리가 초기화를 해준 거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abstract 메소드 다 구현을 해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옵저버를 이제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네, 관찰자를 이제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자료 구조에다가 넣어주면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리스트이기 때문에 푸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옵저버 등록시켰습니다. 네, 언레지스터는 이거 반대예요. 그냥 이 옵저버 이제 요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약간 테크닉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this.observers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트에 어떤 객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겠죠, 옵저버들이. 네, 그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이제 변수 O라고 만든 거고요. 이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어떤 거를 남길지 필터링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자, 얘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자, 얘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 네, 그래서 여기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순환 객체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즉, 여기 옵저버 안에 있는 이제 내부 객체들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씩을 순회를 해가면서 여기 뒤에 있는 구문들 있죠. 얘는 이제 필터 함수가 오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와야 돼요. 즉, 얘의 반환값은 무조건 true or false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조건을 검사를 해요. 네. 조건을 검사를 해서 만약에 true예요. 그러면은 남겨요. 그 다음에 false면은 지웁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는 이제 문법 설명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뭐 리스트라는 변수에 뭐 1, 2, 3, 4, 5라는 값이 있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리스트 점 이제 필터를 쓰고요. 이 함수예요. 필터를 쓰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함수를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함수인데 여기서 화살표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의 이제 파라미터를 쓰고요. 네, 리스트를 순회할 그런 파라미터를 하나를 쓰고 여기서 5% 이는 0이다. 네. 5로 쓰니까 좀 헷갈리네요. 5 말고
L이라고 합시다. 예. 요런 이제 함수를 넣었다라고 이제 하면은 얘는 뭘 하는 함수냐라고 이제 보면은 L이라는 변수는 이거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를 다 돌면서 얘는 이제 이 리스트가 이 엘리먼트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별을 해요. 자,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틀렸죠. 네, 1% 2는 이제 1이기 때문에 0이 아니죠. false가 나올 겁니다. 이러면은 이 1은 이 리스트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지워버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족하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2라는 값이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3은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그래서 3도 이제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4는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4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5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남은 이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이 필터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자바나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에서 자주 쓰는 람다식이라는 이제 기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법은 결국에는 이 파라미터들이 리스트를 다 순회를 하면서 이 조건을 판단을 해요. 필터 맞으면은 남기고요. 틀리면은 즉 false이면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얘는 어차피 순환하는 애니까 필요 없고 얘가 옵저버랑 같은지 아닌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즉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얘랑 같으면은 리스트에 남겨 있지 않을 거예요. 즉 이 내가 순환하는 객체가 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애랑 같으면은 이 리스트에서 사라질 거고요. 같지 않으면은 남아 있을 거예요. 즉 이 함수는 결국에는 뭐 하는 함수냐? 이 observers라는 이 리스트에서 이제 요 옵저버 있죠? 파라미터로 들어온 이 옵저버를 지우는 함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는 결국에는 삭제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삭제를 하는 거를 이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표현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요 타입스크립트 스테이트먼트는 한 번은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삭제 구문도 이제 간단해요. 간단한데 네,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약간 새로워서 낯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set price는 얘의 고유한 상태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옵저버 패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다만 얘의 상태가 변하는 거를 이제 지정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옵저버 패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함수는 아니고요. 그냥 얘가 이제 주식이잖아요. 주식 가격을 변동시킬 때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우리가 밑에 알림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변했죠. 네. 상태가 변화를 하면은 무조건 알림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옵저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태를 정의하는 함수를 구현을 할 때 이 알림 기능은 꼭 포함을 시키도록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옵저버들이 자동으로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스탁 해가지고 S라고 이제 해볼게요. new stock이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S에 이제 뭐 set price로 이제 해가지고 뭐 10, 100, 1000이라는 price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this의 price가 이제 내부 필드가 바뀌겠죠. 이 price라는 변수의 값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notify라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이제 호출을 할 겁니다. notify 호출이 이제 내부적으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노티파이에서는 무엇을 하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거 forloop입니다. forloop. 이 forloop 파이썬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할 거긴 한데
자, 이 observers라는 변수에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이 루프를 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문법 공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 TA 학생한테 가셔서 이 for 잘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루프를 돌면서 이 모든 옵저버들, 즉 이 내부 옵저버 안에 있는 모든 옵저버들을 포루프를 돌면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옵저버는 외부에서 어떤 걸 했는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옵저버는 결국에는 이 상태가 변화를 하면은 notify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죠. 그러면은 이 notify 함수에서는 이 상태가 변화했다라는 거를 모두 다한테 알려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notify 함수가 이제 옵저버 패턴에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는 직접적으로 뭐 구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옵저버 하나, 옵저버 둘, 뭐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옵저버 하나는 이제 뭐 콘솔에다가 이제 뭐 주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함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프라이스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초과됐다고 뭐 경고를 주는 이제 그런 알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봤을 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스탁을 이제 초기화 시켜줘요. 그 다음에 옵저버들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네, 관찰자 초기화를 해줘요. 네,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 자, 지금 보면은 스탁에 레지스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탁에다가 스탁에 관찰자를 등록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얘 set price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실행이 될 거예요. 레지스터를 하면은 이 변수에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set 프라이스 가격을 변동하면은 노티파이가 실행이 되면서 모든 옵저버들 지금 모든 옵저버 여기 지금 두 개의 옵저버가 있어요. 모든 옵저버가 이제 돌아가면서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각자의 기능들 서브젝트가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만 얘는 실행시켜 줄 뿐이에요.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기능들, 업데이트라는 함수들은 클래스마다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옵저버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하나의 서브젝트 구동만 시켜주면은 레지스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동만 시켜주면은 얘의 서브젝트의 상태가 변경이 됐을 때 이 옵저버들이 그 상태를 알아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옵저버 패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90을 했을 때에는 이제 뭐 이 조건문에 안 걸려 가지고 그냥 주가만 표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120을 하면은 이 조건문에 걸리니까 위에 현재 주가, 그다음에 알림 주가 뭐 이렇게 둘 다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 하나의 서브젝트를 여러 개의 옵저버가 구독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은 나 이거 상태 바뀌었어 라고 이 옵저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링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을 안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옵저버가 이 서브젝트를 계속 이제 while 루프 이제 돌면서 1초마다 돌면서 하기에는 무한 루프도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먹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어차피 상태가 안 바뀌면은 얘도 뭐 액션을 취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매번 확인하기가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그냥 상태가 바뀌었으면 상태 바뀌었다라고 알림만 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옵저버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되게 명확해요. 네, 유지보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까도 봤듯이 서브젝트하고 이 옵저버하고 기능의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는 우리가 규칙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봤듯이 크게 register, unregister, notify 요 세 가지의 함수들은 무조건 서브젝트에 존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옵저버 리스트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구현을 해줘야지
내부적으로 서브젝트 안에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뭐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 구현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옵저버들을 몇 개 만들어 두면은 재활용하기도 너무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에요. 여기는 옵저버를 새롭게 몇 개를 추가하든 즉 이 옵저버 추가한다는 게 이 인스턴스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클래스들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를 몇 개를 추가하든지 간에 서브젝트 코드는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메인 함수에서 레지스터 한 번만 더 호출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반영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OCP, SIP, 그 다음에 DIP 예, 요런 이제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를 되게 많이 등록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다큐먼트라는 거를 이제 가져오면은 현재의 웹페이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을 찍고 뭐 어떤 엘리먼트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먼트 버튼의 엘리먼트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뭐 add 이벤트 리스너 를 이제 만들고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2개 들어가는데 이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예.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함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 옵저버 즉 이 버튼이라는 거 지금 여기 버튼 있죠? 버튼의 상태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옵저버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너는 결국에는 클릭 이벤트 리스너라는 그 클릭이 됐냐 안 됐냐 이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옵저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저버는 어떤 거냐면 이 상태가 변경이 됐을 때, 즉 클릭이 됐을 때 얘를 실행하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업데이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리스너라는 거를 클래스로 구현을 안 하고 콜백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얘도 결국에는 옵저버 디자인 패턴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의 눌림 안 눌림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눌렸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하는 구조, 즉 옵저버 디자인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백엔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리덕스라든지 아니면은 모백스라든지 옵저버 디자인 패턴은 어디든지 쓰여요. 우리가 상태 관리를 하는 라이브러리들. 그래서 이제 뭐 뷰의 파이니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Vuex라든지 아니면 리액트의 뭐 리덕스라든지 이런 상태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들에서는 이제 이런 옵저버 패턴이 항상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상태라는 거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얘가 상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루프 돌면서 만들기에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 무한루프 만들기에도 뭐 이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서브젝트가 이 옵저버들한테 노티파이 하는 그런 구조 만드는 게 우리가 되게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옵저버 패턴은 1대 다 관계를 정의를 해요. 서브젝트 대 옵저버가 1대 n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전파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변했다. 그러면 n개 옵저버한테 이제 다 노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는 옵저버의 구체적인 구현을 몰라도 돼요. 즉,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이 서브젝트는 몰라도 돼요. 그냥 호출만 할 거예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옵저버가 그냥 업데이트 그 노티파이라는 함수 안에서 옵저버들의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호출만 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호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구현 자체를 몰라도 돼요. 그래서 느슨한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지보수, 확장성, 코드 제한성, 뭐 SIP, 뭐 OCP, DIP 이런 원칙들을 이제 준수할 수 있어서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 패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옵저버 패턴이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저버 패턴 구현하실 줄 알면은 확실히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얘가 어떻게 노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이 데이터 전달, 상태 전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론트에서 이벤트 리스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펍섭 구조 아니면은 뭐 상태 관리 아니면 알림 시스템 이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옵저버 패턴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옵저버 패턴은 이 서브젝트 관찰 대상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한테 나 상태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구현하기 위해서 그게 세 가지 이 서브젝트가 옵저버를 직접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노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알림 기능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옵저버 패턴 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구현까지 해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옵저버 패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